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매서운 국발 한파로 인해서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 주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면서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잘못했다고. 이 내란 수행과 해방 후에 45년부터 민주당에서 대란 속이란 말이 이게 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용건 수계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Well, as you heard President Trump say, And that'll happen.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지난 4일 연합뉴스 TV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5차 변론을 보도했습니다.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와 관련해 핵심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변론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연합뉴스 TV는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차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통해 발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정원 내부와 국방부 차관에게도 확인했지만 누구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무 종료 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계엄 관련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모의나 계획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의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했으나 기억은 일부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하면서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주요 증인들의 진술과 대통령의 반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법적 책임과 명령 이행의 불가피성, 계엄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의 행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사건의 전개나 핵심 쟁점에 미치는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입건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 선동한 혐의로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 및 운영진이 경찰에 고발되며 사건의 확산과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 추적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인 99명 중 6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담자들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와 일간 베스트 이용자 및 운영진이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폭동 가담 및 선동으로 의심되는 게시글들을 증거로 수집했다고 밝혔으며 운영진이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사건 당시 법원 진입 경로와 경찰 배치 상황 등을 공유하며 폭력 행위를 유도하는 글들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근본적 원칙이 도전받은 사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와 이를 온라인에서 사전 모의 선동한 정황은 물리적,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법적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찰이 사건 가담자들을 대거 구속하고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입건하며 사건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주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게시글과 이를 방치한 운영진에 대한 고발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규제와 책임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법치주의가 물리적,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법권 보호와 온라인 공간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근본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국내외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주요국과의 협력 및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소통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세 조치가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세 전쟁의 본격화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전략과 공급망 조정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은 멕시코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이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며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두 기사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조정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의 타격 가능성과 공급망 조정,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의 선제적 대응책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전문가를 통해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오픈 AI 모델인 챗GPT보다 저비용으로 개발한 중국의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 출시에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까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로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인재 1만 명 양성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가 AI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규모 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AI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상 삭감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도 정부가 AI 생태계 변화의 무대책이라며 경쟁력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야권은 정부의 국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과 우려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모델 발표는 AI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야권과 AI 인재 양성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상반된 접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재 1만 명 양성 계획이나 AI 기술 개발을 더디게 하는 R&D 예산 삭감의 문제 제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법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 기준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리부팅 지방시대에서는 파주 동탄에서 20분이면 서울로 진입하는 GTX의 한계와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봤는데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은 훅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과 서울행 열차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많은 이들이 수도권에 흡수되는 빨대 효과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통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GTX가 마주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파주 운정신도시의 운정중앙역입니다. 방송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운정중앙역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로 가는 출근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하철 입구 앞쪽에 세워진 자전거들이 눈에 띕니다. 신도시다 보니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멀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로 역까지 이동 후 역 앞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역 앞에는 아예 자동차가 잠시 머물 수 있게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 7시 5분,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요. 승강장에 도착하니 지하 9층입니다. 승강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12분. 7시 5분에 출발해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데만 약 7분가량 소요됐습니다. 지상으로 다시 올라가 본 결과 알고 보니 사실 운정중앙역의 하이라이트는 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워낙 깊으니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면 늦을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둔 겁니다. 일반 지하철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노약자 등을 위해 한두 대 설치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8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GTX-A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은 시속 180km까지 운행하는 고속열차입니다. 보통 지하철보다 훨씬 깊이 만들어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주, 일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경기 서북부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GTX 현황을 한 곳만 가보고 판단할 순 없죠. 제작진은 동탄으로 이동합니다. 파주 운정역에 비해 열차 혼잡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출근 시간대 동탄역 역시 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서울까지 이동한 후 또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소요 시간은 왕복 1시간 이내, 비용은 약 9,000원입니다. 물론 수서에서 또 다른 출근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고려해야 하지만 시간에 맞출 수 있고 새 열차라 쾌적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로 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통수단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GTX-A는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운행 중입니다. 공정상 이유 등으로 미개통된 삼성역 구간 등도 개통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과연 GTX는 서울 등 수도권 출퇴근용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TX-A를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과 서울에서 동탄과 파주 방향으로도 타보면 승객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행 중인 GTX-A의 사업비만 5조 7천억 원입니다. 개통 예정인 B와 C까지 합치면 17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비용을 들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보고서상 사업비와 현재 사업비를 단순 비례식으로 비교해 유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30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1만 8천 명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추정치는 아주 오래전에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환율 상승, 자재 비용과 인건비 급증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건데요. 수요가 예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GTX 같은 광역철도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멀리 떨어진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들을 서울 등 수도권과 연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동탄이나 파주 같은 곳의 신도시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 외에 수요가 적다면 그보다 더 멀고 인구가 적은 곳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 소멸을 헤쳐나갈 소중한 카드인 GTX가 인구가 많고 발전한 곳이 아니면 설치와 유지를 위한 타산이 맞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 가장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인데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GTX를 이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한국 구석구석의 더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GTX의 수익성은 더욱 확보되고 GTX가 운행하는 각 지역의 발전도 이끄는 이른바 일석삼조 효과입니다. GTX는 매우 빠르고 쾌적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유지하고 확장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교통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GTX가 지하철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이 하루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는 수요가 적고 이 지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당장 많은 노선을 개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높이거나 역마다 연계 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등 GTX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보다는 꼼꼼히가 중요하다는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금 재의의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7번째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거부권 행사 수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를 잇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째로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먼저 언론은 어떻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6개로 줄였다고 첫 번째 내란 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대행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최대행은 이전 내란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전히 내용상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컷뉴스는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의 경우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 폐기한다는 보완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논쟁거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이전에 여러 특검이 관련자 기소 이후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도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최대행이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권한대행이 된 것인데 최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최대행이 권한대행직 수행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7개로 늘어나면서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최대행이 임기 한 달 만에 5년 임기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7번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선거로 선출된 입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최대행이 1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방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정리했는데요.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미 최대행의 지난 1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가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해 2차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최대행은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 부족, 국가 재정 부담을 들었습니다. 한겨레는 최대행이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3개의 법안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은 위헌성 요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 훼손,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 침해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법안별 쟁점과 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최상무 권한대행에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정리해 보죠. 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는 최대행의 내란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입장 발표를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예. 뉴시스는 최대행에 대한 탄핵이 당은 물론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의원이 상당수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의 설명을 인용하며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면 뭐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와의 불협화음을 보여온 과정에서 대통령이 25회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역시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권한대행의 어떤 거부권 행사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방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언론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부권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장치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을 대통령이 결재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데요. 뉴스원은 거부권 정국이 정치가 실종된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의석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야당에 맞서 여야 합의 부재와 위헌 위법 요소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할 협상이나 타협이 완전히 실종됐으며 각자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하는 극단적인 지지층도 원인 중 하나라는 전문가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면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나 쟁점보다는 정쟁만 좀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고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작다 보니 입법권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거부권 행사가 의뢰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보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거부권의 취지를 상기시키고 거부권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부권 행사의 무게를 언론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권한대행도 현 상황에서 여야의 기계적인 합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언론이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거부권 정국을 초래한 정치권의 자성 노력을 촉구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오는데요. 지금과 같은 거부권 정국은 앞서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환경이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언론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의결하는 법안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정쟁의 양상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다수 발견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 중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법안이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에서부터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면 그것은 합당한지, 해당 법안이 어떻게 다시 논의되는 것이 옳을지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보도보다는 속보성으로 결과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보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혼란한 때일수록 언론의 통찰력과 분석력이 빛나는 보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예,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